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뻔뻔하고 가장 역겨웠던 자 윤석열이 이번에는 대놓고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오늘 또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을 오늘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도 특검이 구치소에 인치, 그러니까 윤석열을 강제로 끌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정당국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물리력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했다지요. 지금까지 교정당국이 어떤 식으로 재소자를 대해왔는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치소에서도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썩은 것들 다 도려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자들은 이리도 똑같은 걸까요? 9년 전에도 박근혜 그렇게 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석열 수갑을 꽁꽁 채워서 끌고 나와야 합니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 정어리머리 준비한 특별기획 해신탕 소개해드리죠. 반응이 뜨거운데요. 역시 더운 여름에는 좀 몸보신하셔야지요. 이 해신탕에는 닭도 들어가고 또 문어, 전복, 새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닭이 일반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보다 2배 이상 커요. 그래서 생닭이고 10포래요. 아주 푸짐하고요. 문어랑 전복도 그냥 냉동 해산물이 아니라 활 해산물이라서 아주 싱싱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삼계탕집 가서 한 그릇 드시려면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하는데, 정어리몰 해신탕 39,900원에 무료 배송인데요. 오늘 한 분이 어제 이 해신탕 드시고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분은 제대로 차려서 드셨네요. 이거를 딱 펴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근데 풍성하죠? 한 가족이 한여름에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좋은 적이니까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39,900원, 여기에 뭐 다른 거 하나 더 곁들이면 5만 원 넘고, 그러면 또 손 선풍기도 받으실 수 있겠지요. 이번 주 일요일이 초복인데 정어리머리 특별 기획 상품으로 준비한 해신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어제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고 주무셨다는 분들 많으시죠? 유리창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향님, 정의리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선합니다. 모처럼 밤에 에어컨 안 켜고 잤더니 몸도 갸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면 됩니다를 외치면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 한여름에 또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내내 기온이 열대야 없이 가더라고요. 토요일부터 이제 또 다시 더워질 것 같은데, 한여름에 이렇게 일주일간 찾아온 보너스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더위 오겠죠.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여름에 이렇게 좀 쉬었다 가는 거. 인디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걸어가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본대요. 왜?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렇게 한 번씩 살면서 멈춰서기도 하고 뒤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제 저희가 청문회 관련해서 투표를 했지요. 이재명 첫 내각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로 답을 드렸는데, 모두 임명해야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정리해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10,000명 넘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문제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한다가 4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임명하자가 35%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가 23%로 나왔는데 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했는데요. 강선우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투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장관 임명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임명해도 된다.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투표 진행 중인데 12시까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정훈 대령 다시 돌아가게 된 거 정말 우리가 다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그 재보직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보직 해임 처분 자체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직 해임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돌리겠다라는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단절됐던 것들도 다 원상 복구가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아예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진급 기한이라든지 또 연금이라든지 그러면 그 안에 급여는 하나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지는 네, 불이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그 미지급 급여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동안에 좀 벽만 바라보고 계셨던 세월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됐죠?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매번 저희 제가 나오는 것도 다 한번 항상 보시고 계시고 이러는데 이제는 보직을 받으셔서 바쁘셔갖고 이제 라이브로 보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뭐 나중에 클릭해서 보세요. 꼭 라이브로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아니, 하지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그 딱 보는데 일단은 박정훈 대령님보다 정구승 변호사 얼굴이 먼저. 잠깐만요, 김진애 의원님. 역시. 김진애 의원님 오시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해요. 뭐요? 77만 6,998명. 777 오늘은 77777입니다. 어? 예. 오시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네,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게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박정훈 대령님. 그동안은 왜냐하면 전혀 웃는 모습이 전혀 없어서 웃는 모습이 너무 푸근하다는 생각하고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사실 작년에 12월 3일 날의 밤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 또 군인들이 거기서 주저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한 게 사실 박정훈 대령님이 보여주신 게 정말 표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지금 3특검 중에 일단은 세 번째 특검에 지금은 엄지척. 네, 최희병 특검이 제일 잘하고 계세요. 예. 방송 중에 777777이 되면 777777번째 애청자님들께 네. 회신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로 해주세요. 777000도 하고 777777까지도 해주세요. 그러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777777까지 그러면은 저 부도나지 않나요? 7이 4개면 얼마, 5개면 풀하우스면 얼마, 6개면 얼마 이렇게 해주세요. PD님이 떨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77만 7천 됐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어리 TV가 더 힘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좋은 일들 많이 생각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예. 윤석열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인사청문회부터 잠깐 좀 돌아보도록 하지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물론 이제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그 북한 관련된 얘기들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갑질 논란,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죠.
김진애 의원님 강선호 장관 저쪽에서부터 먼저.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당연히 부담스럽죠.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르는 채로 한 게 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많이 저기 보면은 제가 왜냐하면 저도 보좌관을 했던 사람으로 왜냐하면 제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좌관들은 나름대로의 간섭과 이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의원님을 막 모시려고 하는 그런 보좌관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요새 세대들은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딱 일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이에요. 저는, 저도 굉장히 세게, 아니, 왜 보좌관들이, 도대체 의원의 집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그런 정도의 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수행은 알 수 있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약간 트러블이 난 거 보니까 수행 보좌관 쪽에서 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의 분명히 미스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갑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약간의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딴 거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딱 갑질이라는 거로 요새 왜냐면 갑질이라는 걸 참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갑질이라는 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악마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국힘의 그 작전이 저는 별로 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제 청문회 하면서 국민의힘이 좀 아직도 전열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문회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막 이러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깽판 치려고 마음먹고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후보자만 좋은 거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알고 싶지만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말 장관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부처에 대한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인데 어제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이 아마 정책지를 되게 많이 준비하신 여성가족 비서관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그래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인신공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거는 솔직히 또 다른 갑질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갑질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적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해명을 듣거나 정확한 입장을 듣지 않냐고 처음부터 낙인 찍어놓고 막말 주고 망신 주고 이건 아니죠. 국민들도 그거 보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고 청문회가 좀 본래의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검증하겠다면서 집에 그거 무단으로 들어간 거 범죄 아닙니까, 변호사님? 범죄죠. 주거침입입니다. 아니 이거는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빙자한 범죄는 아무리 야당이 제대로 검증하겠다라도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장관 후보자를 뽑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가 정도를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좀 언론이 자극적인 워딩이나 아니면 좀 부풀려진 수치를 가지고서 악마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좌관 교체 건수 같은 경우에도 승진을 위해서 면직하고 다시 뭐 하거나 이런 것까지 중복 포함된 거라고 확인이 됐는데 정말로 교체한 건수는 일반적인 통계에 비추었을 때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 프레임이 과연 적당한가라는 의문도 있고 뭐 변기 얘기 같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뭐 소통을 해갖고 사람을 불러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한다면 사실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갑질은 자기 자리 발현 안 해줬다고 조인트를 까는 게 갑질 아닌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뭐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당에서 그 인신 공격하는 식으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게 갑질이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드러난 사실관계가 확인된 갑질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봄마실님, 지금까지 강선우 의원 의정활동이나 언행 성품을 봤을 때 악한 성품은 아니다라고 주관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뭐 그런 정도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뭐 사단장이 사병한테 이렇게 집안일 시키고 이러면 바로 난리 나죠. 환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달까? 좀 제대로 인식을 못했달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업무적으로 일로 이렇게 맺어진 관계라면 그것만 해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사적으로 이렇게 뭘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기회는 그런데 한 가지만 저기 하면은요, 수행 그 보좌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주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는 약간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은 개별적인 거라든 근데 거기서 오는 오해나 이런 게 왕왕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거고요. 저는 어저께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강선우 장관 내정자에게 아쉬운 거가 사실은 뭐냐면은 어저께 권영국 저기 예, 그 노동당. 민주노동당에서 얘기를 잘 하셨던데 사실 지금 여성 이제 성평등 가족부가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주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가령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진보적인 아젠다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비동의 간음죄라든가 또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의 이 스탠스가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는 너무 조심스럽기만 하다는 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조심스럽고 지금이 꼭 마치 선거철인 것처럼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유보적인 태도가 저는 조금은 왜냐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여성 성가족 평등부는 사실은 저도 아까 진보 보수 제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진보적인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서 아직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받아들일 태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쉽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어찌 됐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 또 청문회의 유익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돌아봤다면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잘 그런 부분들 약이 될 겁니다. 어제 보좌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강선우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왜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지금 보좌진들한테 저런 그 잘못된 부적절한 지시를 했던 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대통령이 알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지켜봤을 거고 또 가정사를 봤을 때 발달 장애 아이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장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번에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죠. 그래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는데도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치일번지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꼴찌한테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기는 민주주의에 걸맞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좋게 봤거든요. 근데 또 저런 게 드러나서 좀 아쉬웠고 개인적으로는 또 아쉬운 게 좀 그 멋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그게 조금 거슬립니다. 말이죠. 저도 그런 거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착해요.
아하.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착하다고 표현은 안 할게요. 선해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범적인 답안을 내고 그러니까 외모에 있어서나 말하는 언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여태까지 저한테도 박혀 있었고 주변에도 너무나 박혀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트러블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저는 약간의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스파이스도 있고 독한 데도 좀 있고 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탁 치받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좀 있어서 아 저런 게 저 사람은 약간 이게 저것도 있겠구나 약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평소에 선하고 착하면은 참 힘이 듭니다. 네, 발달장애에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싸우는 투사가 된다. 그리고 왜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죄송해야 되는 이 양면성을 저는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발달장애 가족들이 대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선우 의원이 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도 울고 다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성평등 가족부에서 사회적인 약자 아직도 우리가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좀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너무 따갑지 않게 좀 따뜻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동의 간음죄나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법조인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역시 뭐 본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워낙 논란이 뜨거운 지점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편을 들어주셔서 제가 왜냐면요, 저는 우리 전혜연 의원님 또 저보다 착하려고 막 또 그러니까 착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는데 왜냐면요, 저도 우리 집안에 발달 장애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확실히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세대에서 그런 거 있는 거는 굉장히 밝게 받아들이고. 이게 꼭 말하자면 세상에 조심스럽거나 세상에 미안하거나 항상 조심스럽고 이런 태도가 좀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도 하나의 삶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저는 이제 강선우 의원님 장관님 앞으로의 좀 더 큰 행보를 기대합니다. 예. 근데 이거 딱 한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강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딩동댕 유치원 사진을 올리면서 딩동댕 유치원에 보면 발달장애 아동을 불쌍하거나 배려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것으로 등장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제가 딱 올린 걸 보고 제가 그걸 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일부 그런 부분들은 늘 부모들이 미안해야 되고 배려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좀 하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자, 강선우 의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투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12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뭐 열심히 질문을 하던데요. 다 못 보셨죠?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0월 3일 날은 좌표로 받았는데 예, 다른 겁니다. 예. 김기현 의원 질문 답변하는 내용 준비가 됐나요? 예, 들어주십시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뭐 인공위성이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에 그러면 무기로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니 정찰하면 안 계엄의 된다고.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아니,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하기 의도는 후보자 생각인 거고요. 외환죄 수사단에서 밝혀질 겁니다.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습니다.
고고도 정찰은 고고도 되고, 정찰 그럼 적어도는 안 되는 정찰 겁니까? 비행도 있습니다. 휴민트도 있고. 그럼 북한의 동향을 탐지 않고 북한이 선임만 믿고 있자 이런 말씀이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평화가 선언과 대화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대화와 두 가- 아주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북핵이 이미 벌써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고 그것이 북한의 핵 독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6번의 핵실험 가운데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돼야 합니다. 반성부터 선행돼야 그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민주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수를 윤석열 정부 때 한 겁니다.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대포를 쏘지 않을 그렇게 말한 적이 것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아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쏠 한다고 필요가 말씀드렸습니다. 있고 없고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죠. 후보자가 판단합니까? 우리 김정은이 국민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거 딱 보는 순간 게임이 안 된다. 10대 빵 뭐 그런 느낌 들었는데 적어도 저는 김기현 의원이 참 머리는 안 좋은 것 같다. 정우승 변호사님 무인계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걸까요?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충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위법인 거는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국익을 위해서 위법인 사항도 저희가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장관 후보자가 네 불법이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런 질문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답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몰아세우겠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이제 법인에서 신규 변호사님이 오셨을 때 증인신문할 때 처음에 저렇게 써와요. 그러면 되게 많이 혼을 내거든요. 상대방의 답변을 예상해서 거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전형적인 좀 단순아진 질문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현 의원이 정동영 잡으려다가 윤석열 잡았다. 정확한 윤석열이 얘기네. 얼마나 잘못했고 윤석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어떤 위험인지 하고 특히 평양 무역기 침투 지시 관련해서 지금 외환유치 혐의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간 시점이니까 김기현이 질문할 때마다 정동영 후보가 답변을 하면 사람들은 정동영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얼마나 잘못했었는지를 조목조목 상기시켜주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잘못도 낱낱이 드러났다. 김기현 의문의 1패 이렇게 저는 저는 저거 합니다. 보면서 역시 정동영 장관 노련하다. 노련하다는 거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안들을 다 검토해 봤고 여태까지 있던 일을 다 체크해 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준비된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믿음직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김기현 의원하고도 사실 의원 시절부터 약간 인연은 있는데 예. 아까 뭐라 그러셨죠? 머리 나쁘다고? 아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판사를 하셨는지를 왜냐면 판사는요, 상황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걸 잘 못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왜 이분 별명이 하나 있죠? 땅기현? 아니요. 그거 말고. 가가멜? 가가멜. 가가멜. 스머프에, 예.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 예. 제가 오늘 보면서, 야, 정말 가가멜 너무 별명 잘 지었다. 이거 다 이렇게 하고서, 정말 못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스머프한테 당하지. 잼사랑님도요. 바보 가가멜. 리지연님 쭈구리 가가멜 새끼. 서정현님 버퍼링 기현. 그러고 보니까 정동영 장관님이 스머프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똘똘하니 해가지고. 사실 정말 판사 출신 분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네. 뭔가 검사나 변호사 출신들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거나 질문을 준비하는 연습이 좀 되어 있는데 판사님들께서는 사실 그러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때 하시기 때문에 딱 그때 정도의 그 질문 준비에 머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다른 장관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뭐 총리를 한들 부족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어떤 자리 욕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만들었던 개성공단이 사라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 마지막 정치 인생을 그걸 다시 좀 복원시키고 남북관계를 좀 평화적으로 가져다 놓는 것, 여기에 내가 좀 기여하고 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맡았지 뭘 해보겠다 해서 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걸 가지고 뭘 허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애당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김기현 저럴 때는 나는 질문해서 빼줘 이러는 게 좀 현명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에 만약 야당 같았다, 민주당 했다, 그럼 원내대표한테 혼납니다, 정말. 어떻게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청문회 준비단이 딱 준비가 되면 정말 상대에 대해서 백전백승 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한때 그렇게 당의 지도부였던 분이 저렇게 준비가 허술하냐.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저거 보면서 너무 창피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망했지. 무인기 얘기 나온 김에요. 오늘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윤석열이 보냈지요. 그런데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차례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2부에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주불리의 제목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주불리 안보특강에서 주불리의 손자병법으로. 이 김병주 최고위원이 손자병법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병법 가지고 적용을 한 걸 지금까지 여러 뭐 여기에도 적용하고 경제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주주의에 적용을 해가지고 책도 펴내고 그래서 주불리의 손자병법 오늘부터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거 이름을 좀 바꿔보시지. 어떻게? 주불리가 아니라 주벨리로 하세요. 마키아벨리. 아, 그거는 본인이 지으신 이름이라. 이게 러블리하다고 본인은 굉장히 주불리. 강조를 하시는데, no. 그것도 우리가 또 이름을 김병주를 다른 뭘로 바꾸자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마키아벨리와 손자병법이 만나는 거 한번 보고 그렇긴 싶어서. 하겠네요. 주불리의 뭐.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몰라요. 김진애 의원님 때문에 잊어버렸잖아요. 무인기. 무인기 왜 하는지. 어제 무인기가 여러 번 침투한 그 사실을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3일 날은 좌표로 받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15관사라고 해서 간저러 15관저. 어디에요 여기는? 15관저는 평양에 있는 아주 주요 핵심 시설입니다. 예. 김정은의 숙소로 추정이 되고 그 부근이 이제 핵심적으로 노동당 1호 청사나 호위사령부 또는 김일성 종합대 외무성 내각 종합청사 등 핵심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가 몰려 있는 네네. 곳이네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남동과 용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실과 뭐 이런 지역에 보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전투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 1km 상공에서 삐라를 투하하면은 한 지상에 한 2km 정도 범위까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은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도발을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윤석열이 무인기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지 지금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때 2023년 1월에 무인기 관련 회의를 직접 열었는데 이때 또 경로를 했대요. 이제는 경로 잘해. 요즘에도 뭐 덥다고 경로, 약 없다고 경로, 뭐 운동 안 시켜준다고 경로, 다 거짓말인데 그냥 경로요. 근데 그때 이종섭 국방장관, 김태효 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승겸 합창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그때
2022년 12월에 침투했죠. 그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대응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만약에 무인기를 보내는데 그것도 그냥 김정은이 대가리에다가 탁 보내면 완전히 돌아가지고 한 방 쏘지 않겠어? 그러면 그걸로 계엄을 선포하면 되겠네.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끔찍을 안 해. 야, 또 보내, 또 보내. 그래가지고 보내는 것도 그 김정은 15호 관저란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 저기에 보냈다. 북한은 김정은 이름만 함부로 불러도 지금 돌아버리는 그런 나라인데 저기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은 뭐 목을 따로 왔나?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반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늘이 더운 거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바라던 대로 북한이 반격하고 뭔가 도발을 했다면 곧바로 계엄을 그걸로 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무인기가 떨어졌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그냥 단순히 그 도발 정도가 아니라 저는 뚜렷하게 전쟁을 일으킬 목적까지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단순히 계엄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인데 이런 걸 우리가 미치광이 전쟁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노상원 수첩에도 보면 이런 북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드론기와 관련된 외환이든 그게 일반 이적죄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돼야 되고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규명도 돼야 된다. 특히 북풍 농작이라든가 야당 정치인을 참살하겠다 이런 것은 이 한반도를 과거에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닌 몇백 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전쟁광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또는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군 전반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 생각에는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어서 전면적인 군 개혁에도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안보적인 부분이 많이 뚫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기관들이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뭐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렇게 참지 않는데 이런 거를 다 참았던 건 오히려 정보가 센 게 아닌가. 매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비상대권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북한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전략적으로 회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정부의 무능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조금 방지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확실히 아니 우리가 정말 김정은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고마워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도발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제가 보면은 김정은이 똑같이 우리 백운계 앵커님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을 거야. 저 미친놈. 저거 이거 뭐냐면 김정은이야말로 정동영 이상으로 여태까지 할아버지가 해왔던 거, 자기 아버지가 해왔던 작전,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챙겨보는 사람인데, 아니, 남한 애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뭔가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하거나, 뭔가 뭘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이랬지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있는 거다. 뭐가 있어서 만약 그게 간다라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황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만약 뭐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아는 건데 더구나 군사력이나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북한이 너무 낮은데 이걸 아니까 그런 거를 딱 그래서 요번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의 생존을 위한 지혜가 예.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다. 김정은도 이제 통치를 한 지 얼마나 됐죠? 벌써 한 7년쯤 됐죠. 벌써. 그러니까 아니 그 윤석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어떡하네. 그러니까 이제 나름 판단력이 좀 더 생긴 거죠. 그럼요. 저 이거 하나 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대북 전단 살리던 거
중단하겠다. 저 이거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준 차관, 윤희덕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당산포라는 게 아마 이 위헌 논란까지 가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접경 지역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제발 우리 불안해달라고 호소해도 끊겼다가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처벌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멈추게끔 했다라는 것은 정말 누가 안보와 평화에 있어서 실력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접근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저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 요즘 우리가 주장하는데 사실 안보도 민주당이 더 잘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서 더 지혜롭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법으로 겁박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그렇죠. 조율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까지는 정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는 정말 정치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걸로 지혜롭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7년이 아니고 2배예요. 14년입니다. 14년에 됐어요. 김정일이 벌써. 사망한 게 2011년이네요.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그러면 됐네요. 14년이고 그 전부터 후계자 수업 받았고 그러니까 저기 뭐 문재인도 고쳤고 다 고쳤잖아요. 다 고친 거죠. 박근혜도 고쳤고 예. 문재인도 고쳤고 그러니까 다 벌써 고쳤으니까. 통치 기간이 14년째니까 네. 이제는 피딱피딱 하는 것보다 네. 분석하는 거죠. 네. 뭐지? 왜 이놈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있고 윤석열이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자가 그러면 우리가 도발하면 그거를 계기로 이렇게 획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 숙소로 추정되는 곳에 드론과 무인기를 날렸었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의 정말, 사람들이 예.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전쟁을 이렇게 목적이 명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외환죄 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지금 외환죄 중에서도 일반 이적죄 예. 이쪽에 지금 맞추는 것 같죠, 혐의를? 왜냐하면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통모, 외국과의 통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환 유치죄는? 예, 외환 유치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이 외국인가 그리고 통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죠. 김정은이 연락이 와서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 그것만 하더라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그 혐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예상을 못했죠. 대통령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전쟁을 획책하려고 했다라는 사정 자체를 예상하지 못해서 법이 조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포섭되면서 상대방과 통모하지 않고도 전쟁을 만약에 유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군형법에 있는데 그거는 군형법의 대상이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이적으로 의유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헌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이 외환죄 아니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은 가장 그야말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북한인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는 외국으로 돼 있어요. 외국으로 돼 있.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 외환죄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친위 구테타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만들었다는 게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죠.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일어났던 게 거의 다 친위 구테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로는 절대로 이제는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외환의 정말, 경우에도 제가 네. 이제 로스쿨이나 사법고시도 했었고 로스쿨 다닐 때도 이쪽 공부하면 떨어지는 나올 일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없고 이거는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어. 이거 공부하는 거는 강약 조절 못하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은 정말 배제돼 있고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이런 놈을 다 겪어보니까 말이죠. 유영봉님,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제발 죽기 전에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제발 그러셨는데. 김전희 의원님은 금강산 가보셨죠? 아니, 못 가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등산을 싫어해서. 한때 금강산 가까이는 갔습니다만은 예. 산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첫 그럼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때 이제 금강산 관광을 많이들 다녀오셨지요. 네, 개성은 갔습니다. 아, 개성 저는 가기 개성은 또 못 가보고 금강산은 가봤는데 네. 정말 금강산 가보면 대단하죠. 이번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네. 금강산 1만 2천 봉이. 예, 정말 그런 세상 다시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또 박근혜 정부 또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또 다시 많이 처졌기 때문에 또 트럼프도 한몫했고 이제 좀 다시 하나하나씩 일단은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윤석열이 이것을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또는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야 되는데 이자가 지금 뭐가 좋다고 거기에 틀어박혀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야 이제는 뭐 구속됐고 가만히 이제 지가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갈 일 없고 그럼 내가 뭐하러 고생하게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렇게 천성이 또 게으른 놈이고 그래서 처박혀 있는 거죠. 그래도 일단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구치소에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 사실 이제 지시보다는 요청, 협조 요청을 한 건데요. 그 구치소에서 하는 말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물리력 행사해서 데리고 오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소자들도 이렇게 뭐 등급을 나눠서 지금 구치소는 대우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구치소가 교정당국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구승 변호사님 지금 전직 대통령 아니라 전직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내란 속의 피의자고 대통령도 파면됐고 경호원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그걸 못 끌고 나옵니까? 이것은 전 서울구치소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안 하겠다. 뭐 명분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법상 특검법 6조상 특별검사는 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해야 됩니다.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구인을 해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형사적으로 3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특검법에 22조에 특검 수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하들한테 저거 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위력으로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 구치소장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거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너무 이상해서 왜냐하면 전혀 시도조차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또 찾아봤지. 근데 구치소장이 좀 구리두구만. 이번 2월 달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발령받은 사람이에요. 알박기 형태가 그러니까 아닌가요? 왜냐면 그때가 2월 달이니까 그때는 구치소에 예. 윤석열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잘 봐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럼 윤석열이 갖다 박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윤석열이 저기를 통해서 박은 거죠. 그때 네. 그 최상목이를 통해서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 저 영장 판사도 저 2명이 이상한 영장 판사를 이미 박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구치소에도 이거 박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오늘은 2번째입니다. 그래 첫 번째니까 그래 조금 봐줬다고 치자. 이번엔 내란죄에 관련된 거고 외환죄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여태까지 예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 강제 구인한다라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전직 대통령이니까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내란죄이고 외환죄니까 강제 구인하는 거예요. 이걸 서울구치소장이 이건 당연히 해야죠. 아니 구치소장이면 준엄한 법을 두려워해야지 혹시나 만에 하나 윤석열 극성 지지층을 두려워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되고 구치소장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되고 검찰도 법의 준엄함을 표현해줘야 그것이 국민들이 법치주의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지금은 뭔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윤석열 세력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에게 비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법치주의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강제 구인하고요. 윤석열이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습범이에요. 예전에 공수처에서도 할 때 소환 거부했었죠. 그리고 특검에다가 뭐 지하주차장 뭐 비공개 출석해달라고 그러고 뭐 나는 경찰 간부에게는 조사 안 받겠다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안 하는 사람 강제 구인해야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피고인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 버티는 일이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 사실은 정말 그 구체적인 그 규정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인 영장이 있고 구인에 대한 그 권리가 있다고 하면 사실 구치소장이 물리적으로 끌어내야죠.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자신의 의무를 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일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직권남용이나 특검 수사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특검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뭐가 어려워요? 저는 뭐냐 하면은 일단 수갑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수갑 채우면 그 다음에 딴소 있어요. 끌려 나와야지. 그리고 딴거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독방을 쓰는 것 그리고 다른 재소자와 분리해서 뭐 운동도 식사도 다 분리해서 하는 것 자체도 원래는 특권입니다. 네. 이거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이죠. 내가 과거에 누구였든 그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대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원칙이고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도대체 어느 법령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것도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그러한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런 규정 그런 관례는 정확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그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저질러가면서까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구치소장의 행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강제 구인해서 수갑을 채우는 게 이게 사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 딴 재수자들하고도 만나지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독방을 써주고 이러는 게 다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날씨가 덥다고 랄지를 하니까 그렇죠. 시원하게 해줘. 지금 뭐 에어컨 거기다 설치해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저쪽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에어컨? 아 근데 윤석열만? 안 더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간은 변호사 접견으로 쓸 겁니다.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은 변호사 접견실에 있고 저도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실 자주 가는데 거기는 시원합니다. 저 이렇게 입고 들어가요. 네. 반팔도 안 입어도 됩니다. 거기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서.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집사 변호사다 뭐다 이런 건데 아마 조만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윤석열 씨가 얼마나 많은 변호사 접견을 했는지. 사실상 그 방에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 저녁 이후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걸로 문제를 삼고 특혜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특혜 무슨 특혜 본인이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과 원칙 공정 입에 달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전 장관은 그 얘기했죠. 구치소에서도 암 투병한 사람 많다. 아파도 법은 똑같이 진행되던 게 우리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적용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얼마나 싫겠어. 일단은 재소자 옷을 입고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 푸른 수의를 입고 나와야 되고 이거 수갑 차야 되고 갈아입을 수 그다음에 있습니다. 갈아입을 수는 있다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강제 구인일 때는 그쵸, 그거 그쵸. 못한다고 네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재판에 나갈 땐 갈아입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받으러 갈 때도 갈아입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만나야 되는 게 검사야. 자기가 옛날에 다 저기 하던 검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일을 해줘야지. 그래야 벌을 받지. 그럼요. 그게 벌이죠. 그게 벌이지. 왜 웃어요? 리 K님, 웬 에어컨? 실외기나 넣어주세요. 잼사랑님, 무거워서 그러나? 그 교정본부장을 했던 분이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에어컨 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넣는 것을 사실은 재소자 인권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데 윤석열한테만 에어컨 틀어주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러려면 전국의 모든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이가 정작 교정시설 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랬던 놈 아닙니까? 검사해, 검찰총장에, 대통령 했던 놈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재소자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습니까? 오히려 검사하면서 야야 이런 놈은 말이야 더 덥게 해서 좀 고생 좀 시켜 이랬을 거예요. 그랬던 자가 이제 와서 뭐가 덥네, 약을 안 주네, 운동도 평소 하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운동 얘기를 해요. 평소에 운동이나 하면서 그런 말하면은 뭐 그게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살판 낫지 술 못 마시는 것만 빼고는요. 그 교정본부장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김결희 변호사가 그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럴 여지는 없고 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아마 제가 저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이 아마 좀 거부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아마도 본인이 아마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마 주사에 들어오실 때 아마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그런 와중에 약간 아마 좀 그 틈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몇 시간 내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막 계속 민원을 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그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특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각 방에는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모든 방에? 지금 현재는 모든 방에 예.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마다 예. 각 건물에 아마 그렇게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여름 철에는 선풍기 외에는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또 너무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면 이게 혹시 과열돼서 그렇죠.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분을 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들어가 있는 곳이 구치소예요. 자유를 박탈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무승 변호사님. 이제 구속에 대해서 본인이 다퉜을 때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구속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구속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자기에게만 특권을 요구하는 모습, 이 모습들 자체가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제 전직 그쪽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조금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인 피고인 피의자들을 접견을 가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요즘 과밀 수용이 엄청 심해요. 저처럼 180 넘는 사람은 사실 다리를 펴고도 못 잘 정도로 꽉 붙어갖고 어깨 붙이고 자야 되는 상황인데 독방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독방 쓰고 있고 밥도 따로 먹고, 그 구치소 내에서 가장 힘든 점은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 화장실도 사람 있는 데서 가야 되고 씻는 것도 사람 있는 데서 해야 되고, 이게 고통스러운 건데 그게 없이 독방에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특혜고, 그런데 거기에 뭐 해달라? 도대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또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을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좀 이렇게 단죄가 돼야 이에 대해서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김건희까지 넣읍시다. 예, 빨리 넣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 상황에서 막 탱크 앞에 섰고 이런 분들이 물론 용기가 있었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그 보좌진들 그 유리창 깨지는 거 보면서 국회 안에서 뛰어나왔던 그 국회의장실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고, 저는 제일 정말 놀란 게 그 선관위 직원들한테 계엄군이 총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지지자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한테 만약 누가 총 들고 들어와서 구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총 든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서는 에어컨 틀어달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의 이 변호인단과 지지자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제가 그날 실제로 국회 본관 정문을 스크럼 짜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저도 피가 거꾸로 솟고, 네.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경고성 계엄이다. 만약에 손이 풀렸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앞에서 시민들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랑 방호대랑 이렇게 막고 있다가 뚫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법과 원칙과 질서를 무시해놓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조금의 불이익도 못 참는 거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에어컨 대신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좀 시원할 것 같기도 한데요. 변함없이님, 에어컨 타령 마라 3617. 덥냐? 여름이니까 더운 거다.
곧 겨울 온다. 그때는 시원하다. 최송화님, 피고인 윤석열 징역 3,617년을 선고한다. 축하요 많이.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징역 3,617년. 미국식으로 하면 이런 정도 막 그럼 나올 나오고 수 그러죠. 있습니다. 막 합산하고 그렇습니다. 합산하고 몇백 년 그러는데. 해가지고 사형이 나오는 나와야죠. 네. 예. 외환 유치나 이거 너무 많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토론해 봅시다.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사형하고 3,000년하고. 예. 동그라미님, 민주주의 사법 판결에 의해 구속된 범죄자가 감히 특검의 조사를 특권처럼 거부하고 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 운운하며 예우하는 것이 지금 내란범이자 전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인간에 대한 의리란 말인가? 세금으로 그 자리를 누리면서 국민에 대한 의리는 없는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참, 3부는 누구 겁니까? 3부. 김건희로 넘어갈까요? 네. 또 윤석열 지금 오늘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7이 4개입니다. 나 빨리 5개까지는 만들어 주셔야지. 6개까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 777. 777.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12시가 됐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투표 아하.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나왔습니까? 자, 아슬아슬한데요. 1236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누른 분하고 같으시구나. 예. 임명해도 된다 80%, 사퇴해야 한다가 20%. 예.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것이 옳다. 압도적으로 임명해도 된다. 지지하셨네요. 그러면 임명할까요? 대통령님. 자, 오늘 윤석열 안 나올 거 분명하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인치는 이제 끌고 나와라 이거잖아요. 특검 조사실로 오늘 또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법원에 구인영장을 더 따로 받아갖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그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뭐 서울구치소장을 뭐 고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특검이 이거 받아갖고 그냥 구치소로 압박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게 안 된다면 수사관 보내서 특검이 직접 꺼내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만 보여주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특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사관 보내가지고 나와. 생중계 합시다. 세 셀 동안에 안 나오면 들어간다. 왼쪽부터 채울까 오른쪽부터 채울까. 그건 네가 선택해. 그건 봐준다. 너무 잔인하게. 수갑 대신 고무수로 너무 묶어도 되고. 그 대신 수건은 덮어준다. 왜냐하면요.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중에서 그 3월 8일 날 나오면서 그 왜 손 들고 나오면서 그 개선장군. 했던 예. 그게요. 저한테는 정말 악몽의 장면이에요. 그게 가끔가다 이게 나오거든, 악몽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강제 구인해가지고 저기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가기 전에 또 하나. 네. 그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나올 때 왼손 주머니에 이렇게 손 찍고 네. 나왔잖아요. 이거를 두고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까 어떤 분이 건진도 이렇게 조사받고 나면서 왼쪽 주머니에 손을 그게 또 주술적인 의미가 놓고 있나요?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주술인지 네. 아니면 뭐 서로 주고받는 신혼지 네.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센 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센 나는 척. 지지 않았다. 나는 조사를 당당하게 받았다라는 거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세 보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세를 아니면 취했다. 왼쪽 주머니에 뭐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만지고 있으면은 뭐 힘이 좀 생겨 뭐 이렇게 주술적인 걸로. 아니 그렇게 뭐 당당한 척 하더니 근데 왜 감옥 가서는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막 약자 코스프레를 하느냐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사실 공직자들이 주머니에 손 넣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방지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은 분명히 카메라가 본인을 포착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걸 알았을 때도 저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나온다 반성하지도 않고 여전히 국민들 우습게 본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일부 끝으로 잠깐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최은순 그러니까 최은순이 장고 위조에 가담해서 벌을 받았던 그 집사라는 사람 IMS 모빌리티인가? 네. 거기에다가 대기업들이 184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한날 한시에 다 와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그 회사들이 다 그때 당시에 뭔가 엮여 있는 회사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회사 어렵고 그다음에 오너들 조사 받아야 되고 이런 데만 골라가지고 다 이렇게 했던데 재밌는 게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해먹었을 때는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줄줄이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는 이름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단죄의 효과 아닌가. 제가 이재용 이렇게 그 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제 너는 절대 돈 갖다 바칠 일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너 약간 핑계가 이번에 되죠. 고생한 걸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해서 갖다 그럼요. 주고 징역 살았는데 네. 왜 그걸 내가 갖다 어떻게 주겠어? 하니까 내가 이제 못합니다. 그 대신 너는 윤석열이가 이제 부르면은 와서 같이 오뎅 먹고 뭐 김밥 먹고 이렇게 그 재벌 회장 불러가지고 꼭 시장에서 오뎅을 먹여요. 술도 먹이고 강제로. 그래갖고 토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기어다니는 회장도 있다고 그러던데 나는 누군지 알지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면은 왜 돈을 갖다 바쳤는지 나오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 지금은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이게 배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임도 없고 뇌물 공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순히 자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그때 어떤 이슈로 대관 업무가 필요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내준 공무원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결과가 통상적인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런 진술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러야죠. 근데 배임도 의심이 되는 게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무슨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에 나섰다. 그렇게 대규모로 난 거는 따지고 보면 배임에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배임은 들고요. 기본이고 뇌물까지 네, 가야죠. 이제 뇌물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근데 배임은 그거 얼마 안 돼요, 형이. 그러니까 배임 가지고 저기 하면 제가요 어저께 백혜령 예. 경장님 저거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친 게 사실은 그 평택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최순실의 자금이 예, 최은순한테 예. 갔다 이게요. 사실은 4년 전부터 얘기가 되던 겁니다. 그게요. 그 당시에 열린공감하고 더 탐사, 지금은 유탐사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 설이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최순실의 자금이 상당 부분이 없어졌다. 중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건 뭐냐면은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알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나 최순실을 그 수사를 했던 검찰이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백규령 경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아까 그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야말로 대관 업무가 있던 친구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칼날 위에 있던 친구들이 갖다 돈을 바치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고급 정보를 그쪽에다 갖다 앵겨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최순실도 거기서는 당해준 거겠지 뭐. 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정말 예. 검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이 범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 집사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치려면은 네. 계좌 흐름 이런 걸 다 추적을 해야 다 되는데 추적해야 그 됩니다. 판사 또 정신 나간 판사가 베트남 이건 뭐 그렇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하지죠. 그러니까 집사 게이트, 마약 이것도 다 특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정말 뭐냐면 당시에도 너무 그렇게 징그럽고 왜냐면 그 개연성이 너무나 있는 사안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까지 다 정말 다 들춰내야 돼. 이게 다른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그 혐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던 거로 받았던 거에 반면에 도이치랑 몇 개를 제외하고서는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의나 법령 통과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그랬을 생각을 것 합니다. 같아요. 특히 이게 상설 명태균 특검에. 게이트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쪽 그 변호를 하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김건희랑만 엮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안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는데 사실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과연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가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국회 차원에서
명태균 게이트 뭐 다른 뭐 이제 평택항 마약 게이트 이것까지 묶어갖고 다시 한번 특검을 발의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뭐 상설 특검을 하던가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역사상 대통령들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건에 많이 관여된 사건이 있었을까? 김건희와 연관된 거 하나 보니까 일단 공천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듯한 뇌물성, 지금 이게 집사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국가 산당과 관련된 거, 창원. 그리고 또 관련된 게 공천 장사, 그리고 도로 의혹. 이거 아마 피해액으로 아마 추산을 해본다면 이걸로 발생했던 피해액이라던가 거기에 사업에 관련된 걸 하다 보면은 몇십조, 몇백조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하면은 도대체 김건희의 손이 안 뻗진 데가 어딘가.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김건희 특검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파헤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가 다음 주에는 김건희 구속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빨리 좀 저도 했는데. 그러셨어요? 2주 이후에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양쪽 그렇게 하면은 저 바깥에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 저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항상 기대는 갖지만 신뢰는 안 합니다. 가서 이병철 변호사한테 팁을 받고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전혜연 원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나 잡아봐라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외환유치 정황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그 다음은 10월 8일입니다. 백령도에서 넉 대를 날렸습니다. 한 대가 복귀하지 못한 겁니다.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다라고 북한이 공개한 그날과 일치합니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11월 13일입니다. 저녁 7시 반쯤 한 대를 날렸습니다. 애초엔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2대를 띄울 계획이었는데 한 대만 보냈다고 합니다. 2-3시간 간격으로 보내면 두 번째 드론은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예, 주불리의 손자병법. 주불리 안보특강에서 이제는 손자병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최고위원님. 김병주입니다. 민주주의 손자병법이죠. 네, 지금 네. 새로 나온 책 제목이.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입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손자병법 적용하는가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킨 손자병법. 12.3 내란 때 고비고비마다 그때는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손자병법의 병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걸 응용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의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주 좋아하셨고 그런 전략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손자병법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책이 언제 나옵니까? 16일 날 나옵니다. 내일? 네네. 예약 판매 중이고요. 예. 교보문고에서 예약 많이 해 주십시오. 민주주의 손자병법. 알겠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예약입니다. 네. 예. 네. 이제 손자병법에서 배운다. 지금 아침에 보니까 교보문고에서 예.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아마 나오기도 전인데 5등이니까 예, 예. 나왔다 하면 1등이죠. 네. 예약이죠. 오늘 100원계 정치 1번지를 왔다 가면은 예. 1, 2, 3위 안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 1번지에서도 저 책을 구입해서 네. 우리 청자님들한테 좀 나눠드릴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 이번에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무인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네. 국회에서 밝히셨는데 지금 백령도뿐만 아니라 연천에서도 무인기 2대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추가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네. 사실 지금까지 어직 발표한 것은 3회 7대였거든요. 예. 3차례에 걸쳐서 7대를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전단을 살포했다. 근데
연천에 있는 부대에서도 10월 3일 날 2대를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제보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예. 요거는 또 더블로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게 전부 몇 대나 보낸 겁니까? 지금까지 9대죠. 9대까지 보냈는데도 네. 북한이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참 오싹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얘기했지만 2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러시아의 파병 준비를 하고 있어서 2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2번째는 북한의 정보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있을 때 북한에서 제일 그 평양에 있는 15호 간제에 뿌렸거든요. 그 일대. 거기는 김정은의 숙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외무성이나 보위성이나 김일성 대학이나 고위급 간부들이 다 사는 데라서 그것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충성 경쟁을 해서라도 하는 측면에서라도 대한민국의 군사 도발을 해야 된다. 대응 도발을 얘기했을 텐데 아마 김정은이가 자제를 시켰을 거예요. 수사적 위협만 하고. 그랬을 때는 북한에서 나름 정보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으로 치달리는데 전쟁 자칫하면은 전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판단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지금 보니까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했거든요. 네. 벌써 권좌에 오른 지 14년째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더 많은 판단, 네.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랬을 때,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네. 이자가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우리한테 한 방 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지? 네. 이렇게 지금 간파를 한 거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수사적인 말로 위협을 하고 그다음 동해선 저런 데 폭파하잖아요. 폭파하면서 2 국가를 선언하면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에스컬레이트 시키면 안 되겠다 하면서 동해선 폭파하고 그때 10월 15일 날인가 했었거든요. 그런 대응을 한 거죠. 군사적인 도발을 우리 지역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북한이 그때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가는 길을 막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할 조건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을 하면 군에서는 100% 임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그랬으면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거고, 그러면 장기 집권의 윤석열의 꿈은 이루어지고, 저와 우리 백운기 선생님은 서해안에 수장됐을 확률이 있겠죠. 아유. 저번에 TV도 폐쇄되고 끔찍한 사항이 올 뻔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9대를 보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다 나중에 진술이 나오면은 더 보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동해에 있는 부대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동해에 있는 부대에서 무인기 한 대가 소실이 됐습니다. 잊어먹었다는 거거든요. 날리고. 그러면 무인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요. 위치. 어디 떨어지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실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져서 못 찾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 가서 그렇죠. 못 찾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해에 있는 부대에서도 일부는 날려보냈을 것이다. 뭐 물론 평양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인기 부대는 동부 전선에도 있고 중부 전선, 백령도 같은 서부 전선에도 있는데 서부 전선에 있는 백령도 김포권은 많이 클리어가 됐고 연천에 있는 부대하고 동해에 있는 부대는 좀 더 아직 제보들이 좀 약해서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를 윤석열이 하고 김용현이가 주도를 했지만 일단 드론을 보낸 데는 드론 사령부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령관이 김용대인데 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지난번 착각을 했거든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대가. 빨리 조치해야죠. 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장관 후보자한테도 제가 빨리 이것은 확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오후에 빨리 보직도 교체하도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아니 그렇게 제가 했던 자를 그대로 두고 있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명령을 수행하고 그러면 이자가 뭔가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 성격만이 아니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사령관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령관이면 투스탑니까? 본인은 이것은 전쟁을 유발한다는 거 또는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드론 사령관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황들이 많죠. 예를 든다면은 3차 때 남포로 보내거든요. 남포로 보낼 때 사령관이 직접 백령도 있는 소대장한테 보안폰으로 전화를 해요. 예. 할 때는 경로 좌표하고 삐라를 투하하는 지점 좌표를 줘야 돼요. 예. 그래야 무인기가 그걸 입력을 시키면 무인기가 그걸 따라가다가 돌아오는 그런 건데 보니까 경로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남포 위에 보면은 온천 전투 비행단이 있어요. 북한에 미국이가 있는 비행단인데 예. 비행단은 전투 비행단은 어떻습니까? 레이더가 촘촘하게 돼 있고 방공 무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도 무인기 방어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인천공항이나 저런 데요. 예. 무인기가 오면 우리 그렇죠. 충돌할 수도 격추되고 있고. 하고 그런 또 테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경유해서 남포로 들어가는 루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령도에 있는 조종사, 무인기 조종사 반장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자살행위다. 예. 아니 전투 비행단 북한으로 들어가면 100% 간축이 되고 격추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격추 안 되더라도 제밍을 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김용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용대 사령관이 그 옆에 누군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어렵단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준 코스가 그거보다 더 위험한 코스를 또 준 거예요. 예. 온천 비행단은 아닌데 서해에서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갔을 때 남포거든요. 그 서해안에서 대동강을 따라가는 그 지역이 북한의 집중적인 군사 시설이 있습니다. 공기 부양정 시설이나 뭐 잠수함 기지나 뭐 해군 기지들이 거기 쫙 있는 데니까 거긴 더 촘촘하잖아요. 예.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면서 고도도 지정을 해줬어요. 서해안 갈 때는 저기 보시면은 예. 저건 평양 거고요. 그 다음 거 혹시 있으면은 주세요. 저건 평양 거고, 예. 네 무인기 좌측이 평양 말고 네, 무인기고 다른 거, 예, 예. 예. 다른 거가 하나 있으면 혹시 올려보세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 서해안으로 갈 때는 2km로 가다가 남포로 들어갈 때는 해발 고도를 800m로 낮추라는 쭉 낮추는 거. 완전 들켜라네. 들켜라는 거죠. 무인기 조종사나 무인기 팀장들, 운영 팀장들은 이것이 임무 수행하고 복귀를 했을 때 임무가 완수되지. 그렇죠. 만약에 추락이 된다든가 격추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자기 그 인사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실패한 거니까. 실패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쌓이다 보면은 좋은 고가를 못 받게 되고. 예. 또 그것이 결정적으로 본인 실수 같으면은 징계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예. 저거 한 대에 한 2천만 원은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사, 무인기 조종사나 팀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오는 게 목적인데 죽으러 가게 이래 만드니까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3시간 후에 다시 복귀하면은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갔다 와서 지금 복귀했습니다 하니까 의아한 투로 복귀했다고. 아니 고도 낮추고 거기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갔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살아왔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실망하고 그래. 오히려 거기 떨어졌다라는 보고를 받는 순간 윤석열, 김용현이 막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증언도 있잖아요. 평양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반발을 했잖아요. 예. 그 보낸 무인기
전단이라고 하면서 막 수사적으로 예. 위협하고 떨어진 거 했을 때 윤석열과 김용현은 박수치고 웃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북한이 도발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준비했다 10배 이상 보복해 하면 국지전이 나는 겁니다. 이런 정도면 외환죄 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환죄 속에는 예. 이적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적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외환 유치죄는 적국가 통모하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적국가 모의가 외환 유치죄는 하기가 어려울 텐데 외환죄는 쉽다. 예. 외환죄 속에는 이적행위, 이적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드론 사령부 그때 뭐 개입했 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뭐 경력금도 주고 뭐 표창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오늘 경력금 준 걸 더 밝혀졌는데 예. 지난주에 5군데였잖아요. 이것을 알만한 5사령부 예. 10월 8일 날 줬어요. 예. 10월 8일 날 저녁에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9일 날 새벽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사령부가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가면은 지상작전 사령부인 레이더에서 감시가 되잖아요. 만약 그걸 모르면 월북하는 무인기니까 격추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갔다 복귀할 때는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넘어오는 거니까. 격추하고 작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반드시 지작사에 통보를 해야 되네. 알아야 예. 되고 공군 작전 사령부도 공작사. 공군 예. 하는 거고 한미 연합사 아. 정보 능력이 있는 거고요. 합참의 작전 본부가 평시 작전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예. 드론사 5개 사령부를 10월 8일 날 줬는데 제가 전체 한 2달 경력금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국방부에서 어저께 받았어요. 예. 거기 보니까 드론 사령부가 포함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합참 정보본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이 2개 사령부는 무인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예. 왜 합참의 정보본부냐 작전본부냐 제가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는데 평양에 있는 15호 간저가 목표로 정할 수 있는 데는 드론 사령관은 못합니다. 드론 사령부는 북한의 사진을 찍어서 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로 보내면은 정보본부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본부 정도 돼야 평양에 있는 15호 간저가 전단을 뿌리고 삐라를 뿌리면은 북한이 제일 아파할 것이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대가 정보본부나 아니면은 안보실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본부와 심리전단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심리전단은 전단을 만든 부대 아닙니까? 지금 네. 보니까 말씀하신 부대들 10월 8일 날 네. 군사 대비태세 현장 지도 격려 명목으로 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군사 대비태세 업무 유공으로 합참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이렇게 지급을 했네요. 네네. 오. 그래서 그리고 심리전단도 나중에 했고요. 예. 심리전단도 나중에 국군 심리전단 네. 또 국방시설본부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예. 그 심리전단 같은 데는 실제 오늘 이걸 다 받았었거든요. 예. 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 슬라이드를 예, 보시면 방금 전에 되겠네요. 예, 표. 그래서 이걸 요약해 보면은 예. 10월 8일 날은 10월 이날 저녁에 띄워야 됐지 않습니까? 무인기를 띄웠기 네. 때문에 그 관련 부대에 아마 김용현이가 됐든 누가 전화를 했을 거예요. 오늘 이런 비밀 작전 하니까 너들 알고만 있어라. 혹시 보고 올라오면은 비밀 작전으로 해서 없었던 걸로 밑에는 정리하라 하면서 경력금 좀 보내겠다 해서 경력금 보냈을 것 같고 네. 경력금은 통상 훈련하기 전이나 훈련장에 갔을 때 주거든요. 그다음 10월 23일 날은 심리전단에 300만 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단을 살포한 부대입니다. 전단을 만드는 부대. 예. 삐랄 만드는 부대. 그다음에 11월 23일은 사실은 11월 13일 이후에 13일 날 남포에 무인기를 보내는데 남포 지역의 군사 주요시를 경유해서 갔다 오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합참정보본부예요. 그래서 저 부대들은 저거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란 예. 특검에서 꼭 백운기 정어리 TV 보시고 이 부대를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건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인데 네. 일단 뭐 이제 밑에 있는 부대원들이야 뭐 시킨 대로 했으니까 네. 뭐 하고 뭐 잘 됐다고 상 받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갔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출하겠다는데 무슨 격려금을 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저거는 밑에서는 처음에 평양 갈 때는 의심을 안 했다 그래요. 이거는 단순한 정찰 업무. 아니 오물풍선이 그때 많이 예, 나오니까 예. 그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1월 13일 날 작전은 남포의 군사기지를 막 들어가서 격추당하도록 이렇게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너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문제점 특히 비행장은 안 된다. 전투 비행장은 문제도 제기하고 빼고 이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근데 최근에 드론사 안에 뭐 부대 명칭을 바꿨다 이런 제보도 있다면서요. 네네. 어떻게 바꾼 겁니까? 지금 조직적으로 예. 그 보니까 은폐하고 했던 것 같아요. 부대 명칭이 거기에는 101대대 원래 정찰 중대라고도 하고 브라보 중대라고 했는데 예. 올 1월 달에 12.3 내란 이후 1월 달에 101대대 1중대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중대를 바꾸는 경우는 아주 특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꾸면은 어떻겠습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잖아요. 지난번에 무인기 띄운 부대는 정찰 중대, 일명 또 브라보 중대라고 하는데 바뀌었으면 그 1중대가 있는 거예요. 전화했을 때. 야, 브라보 중대 바꿔봐. 예를 들면 예. 브라보 중대는 없고 1중대 있습니다. 하면은 마치 다른 부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대 명칭까지 바꾸었고 이건 아마 드론 사령부에서 지시를 해서 바꾼 것 같아요. 중대를 바꾸는 경우는 드론 사령부 정도면 바꿀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드론사에 있는 이 관련된 지휘관들하고 주요 관련자들을 보직을 다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101대대는 김포 백령도에 있는 대대인데 예. 거기를 지휘하는 대대인데 대대장하고 그 밑에 정작과장, 중대장, 주임원사를 아예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바꾼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네. 네, 대대장은 정보사로 보내버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 있는 정작과장이나 이런 인원들은 원래 해병대나 이런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드론 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론 사령관은 드론 사령부 내에서 인사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해병대나 정보사로 보내려면은 국방부의 인사명령이 나야 돼요. 예. 그럼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이나 그 관련된 부서에서 명령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드론 사령관 위에 아주 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드론 사령관 밑에 반장들 있잖아요. 예. 상사급 반장들 같은 경우는 입막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 부대 말고 드론사 내에서 다른 부대로 또 전출을 시키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특히 드론사 내에서 이전 전출 가고 이런 인원들은 마음고생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중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아무 죄 없이 다른 부대 가라 그러고 뭐 막 이유를 들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마취하고 왕따시키고 하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 발표하시는 모습 보니까 역시 최고위원이 세긴 세구나.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발표하는 옆에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딱 표를 들고 있더라. 네. 김윤작 우리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옆에 예. 앉아 있어서 그 장관 후보자한테 이거 들고서 있어. 내가 발표할 동안에 이렇게 하니까 역시 최고위원이 세긴 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최고위원 발표를 할 때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상 옆자기 해주거든요. 지금 사무총장이죠? 네네. 그래 좀 뭐 도와준 거죠? 네. 예. 저 전현희 의원 할 때 제가 옆자기라서 제가 들어주고 제가 발표할 때 통상 전현희 의원이 옆에서 들어줬는데 어저께는
전nhân 의원이 없고 이쪽 옆에는 그 김병기 대표가 있잖아요. 아, 또 난 대표한테. 대표 대리한테 시킬 수 없고 좀 데려달라.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 그랬죠. 예, 어제 그 모습 보면서 네. 훈훈했어요. 네, 네. 그래도 장관 후보자인데 네. 옆에서 이렇게 딱 얌전히 들어주니까 네. 그 모습 보기가 좋았습니다. 김윤덕 사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대단히 겸손하고 예. 능력이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거의 정기간에 사무총장을 했어요.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살림을 사는 그렇죠. 직책인데 그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 21대에도 했고 22대에도 다시 유임을 했죠. 예.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입이 무겁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죠. 네. 살림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그 살림을 잘 쓰는가 이런 것도 사실 네. 손자병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있죠. 손자병법은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최소 피해로 최대 승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우리 지혜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사업을 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 가끔 안 하십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 51만 구독자잖아요. 51만이나 됩니까? 51만입니다. 오. 국회의원 300명 중에 2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트위터 X에서도 저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돈이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단순히 저의 정보 공유를 하고 소통의 수단인데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 아닌다면은 유튜브를 갖고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도 X로 이렇게 소통을 하던데 네. 그 X 혹시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지난 12.3 내란 이후에 응원봉을 들고 그 청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뭐로 소통을 할까 봤더니 X더라고요. 아. 트위터를 요새는 X를 하잖아요. 그 트위터 X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통을 해봤습니다.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12.3 내란 때 여의도에 수백만이 몰려들었을 때 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수십만 안에 국회에서 소리가 나오고. 들린다. 네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 안에 막 우리 애기가 뭐가 들릴까? 하는데 그 탄핵 소추안을 그 투표해야 되는 사람 국회의원인데 들릴까 간절함이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림 너무 감사합니다. 또 거기서 사진 찍어서 올려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눈물 납니다. 국회에서 네. 그 여의도 집회 현장을 찍어서 네. X에 올렸다 이거죠. 네네. 아. 그렇게 올렸더니 막 한 80만, 90만 막 조회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하루에 한 5번 그리고 저도 응원봉을 사서 응원봉 샀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번 정도는 제가 평균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지부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한테도 지금 응원봉을 들고는 청년 세대들이 X와 소통합니다. X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는 금방 알아들으시고 X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최고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X? 뭐 이렇게 했죠. 네, 예. 그거 트위터는 옛날에 많이 됐는데 한물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시던데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 지금 대통령님 역시 그런데 소통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요 하면서 X를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그 습관이 더 가셔서 지금 대통령 되시고도 거기에 뭐 김민석 국방부 그 국무총리 어디 뭐 가서 어디 한다면서 하니까 다시 딱 응답하고 또 거기에 소통하는 많은 예. 분들이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가장 소통에 좋고 잘 되고 이러는 SNS가 X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유튜브와 X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층이 다릅니다. 20대, 30대 여성분들 또는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은 X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 인스타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유튜브는 전 나이층인데 콘텐츠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보하면은 50대, 60대들이 많이 보는 거고
그럼 또 재밌는 걸로 하면 좀 나이층이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객층, 시청자층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젊은 청년들은 요새 X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정어리 TV도 X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정어리 TV도 지금 유튜브만 할 것이 아니라 예. X로 계정을 해서 소통을 이 방송하는 거 거기는 짧게 소통합니다. 오늘 정어리 방송 몇 시에 합니다. 오늘 뭐 또 김병주 손자병법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천인 공로할 뭐 북한 무인기 보내서 전쟁 유도 보니까 3차례 최소 9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몇 줄 올리면은 그런 거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 직접 하고 우리 또 막내 비서관하고 둘이 주로 많이 하죠. 예. 네. 그 직접 저도 많이 하고 막내 비서도 그걸 보면서 이런 거 올리시죠 하면 좋다가 차요. 뭐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주 또 좋은 팁을 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방송 기존의 뉴미디어와 미디어의 차이는 과거의 미디어는 일방형이지 않습니까? 예. KBS, MBC, 뭐 SBS 한다고 해도 그거 보기만 하지 의견을 낼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X, 인스타 이런 뉴미디어들은 쌍방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댓글을 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답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가 바뀌었고 그래서 뉴미디어는 소통하는 수단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어리 TV만 하실 것이 아니라 X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또 여기 오면은 오시는 분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인스타에 하시고 여기에 그 요약해서는 X에 하시고 괜히 제가 나가다가 PD님들 작가님들한테 혼나지 모르겠네요. 다들 줘서. 아주 좋은 팁을 주셨는데 네. 우리도 좀 잘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X 하시는 분 있으면은 민주주의 손자병법 이거 재밌을 것 같다. 홍보 문자 좀 올려주세요. 본인의 계정에. 재밌을 것 같다 말고 재밌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읽어보시고. 예. 이재명 위기의 리더십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또 올려주시고요. 정어리 TV 재밌다 올려주시고. 민주주의 손자병법 재밌다. 재밌더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재밌더라 이렇게 올려주시면 교보문고에서 좋겠네요. 예매가 하고 있으니 예매 예. 가자 이렇게. 네. 해신탕 맛있다 이것만 올리지 마시고. 아니요, 해신탕도 올려주시고. 사실 이런 데서 오는 시청자분들 해신탕 드시고 그 소감을 댓글에도 달지만은 본인 계정돼 있는 인스타라든가 X에 올려주시면 효과가 크죠. 그렇겠죠.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그 고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전원 생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오늘 최고위원님 오셨으니까 네.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투표를 했어요. 우리 이 보시는 애청자님들을 대상으로 어제는 어떤 투표를 했냐면 지금 이제 청문회 슈퍼 위크인데 첫 내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답을 전부 임명해야 된다.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해야 된다.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전원 임명해야 된다가 35%. 네. 그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 정리해야 된다가 42%.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가 23%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좀 물러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 주면 좋겠다가 모두 임명해야 된다보다 7%포인트 더 높았어요. 네, 네. 오늘도 이제 투표를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마감을 했는데 강선우 지금 장관 후보자가 가장 관심사잖아요. 네. 강선우 장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10,000명 넘게 투표에 참여했는데 압도적으로 임명해도 된다. 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다 모든 장관들을 상대로 할 생각은 없고 논란이 있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네.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뭐 청문회는 저희 입장에서는 100% 통과해서 빨리 내각이 만들어져서 일하는 이재명 정부 만들어줘야 된다는 원론적인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때 본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청문회 후에도 이와 같은 여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는지. 그런 여론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판단을 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어리 TV에서 저 설문조사 이런 걸 아주 잘했네요. 예. 보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하기 전에는 여론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청문회 저도 어제 전 과정은 못 봤지만 처음 시작할 때 중간중간 봤었는데 진짜로 진심 어리게 본인이 한 것은 어떤 건 사과하고 또 눈물로서 또 이렇게 본인의 애로를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사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참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 고충을 너무나 잘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끔 얘기를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본인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여론들을 보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늘 국민을 바라보시거든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이 옳다라는 생각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스타일 보면은 옳다라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론이 안 좋으면은 국민들이 야 그거 지금 할 때 아니야 하면은 접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있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잘 하실 바탕인데 아마 용산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잘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청문회까지는 일단 해보고 네. 또 이제 판단하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이진숙 후보자도 투표를 우리가 해보고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그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나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한 명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떤 이런 일종의 그런 생각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좀 지금 표적을 정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한 명이 완전 표적이 돼서 완전 하사를 받았던 거고요. 지금은 이진숙 장관 후보자하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표적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청문회는 장관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정책 할 수 있는 걸 검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전부 다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을 표적 삼아서 집중 포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표적을 삼아서 한 놈만 공격하는 거 이것도 병법에 나오긴 나오죠. 네, 나오죠. 그럼 낙마시키기 쉽죠. 주유소 습격 사건 같은 그런 네. 근데 또 거기에 또 대응하는 것도 병법에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국방위에서 제가 병법대로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니요, 오늘 안규벽 장관 후보자가 예. 첫 번째 해야 될 과제가 내란 종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혔더니 이것이 주로 이슈가 되죠. 관심 유도. 물론 이것을 장관 후보자가 알아야 예. 가서 자체 조사단을 만들어서 빨리 이 조사를 하고 예. 내란 특검에 보내야 될 형사처벌할 인원들은 보내는 거고 예. 경징계를 해야 되는 인원도 있고 징계로 끝날 인원도 있고요. 예. 또 구두 경고로 끝날 인원도 있고 이런 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특전사 같은데 내란에 참가한 장병들까지 그건 구두 경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핵심 요원들은 내란 특검에 가서 지휘관들은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초급 간부들은 사실은 참가했지만은
본인들이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그런 걸 빨리 해줘야 군이 빨리 안정이 됩니다. 예. 안 그러니까 다 불안해 하잖아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계속 특검 조사 저렇게 지금 배째라식으로 나오지 네. 않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조사실로 데리고 와라고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라 저희가 어떻게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죠. 사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법 앞에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 구치소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특검에서 수사관을 보내서라도 네.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네,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을까요? 한두 번은 좀 인내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상 그래도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두 번은 더 기회를 줘보고 안 되면 강제 구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네. 네. 강제 구인하려면 머리부터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까? 발부터 잡아당기는 게 좋습니까? 네. 아니,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병법에 안 나옵니까? 예. 네. 주불리의 손자병법 사실 이제 손자병법으로는 첫 시간인데 안보특강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손자병법은 어디나 적용이 되죠. 예. 왜 손자병법이냐 하면은 손자병법은 25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경쟁하는 모든 데는 적용됩니다. 국가와 국가끼리의 최고의 경쟁 상태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기업과 기업 경쟁에서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경쟁에서도 쓰일 수 있는 예. 것이 손자병법의 지혜고 그리고 특히 손자병법의 지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로 치고 싸우고 이기더라도 최소 피해로 나는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이기는 것 그리고 이걸 업무에 적용하면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예. 얻는 이런 방법의 지혜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 휴가를 날리기에는 지난번에 독서라고 우리 배용기 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 손자병법 교보문고에서 예매하셔갖고 보시면 더위를 날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는 손자병법 중에 우리가 또 써먹을 만한 거 하나씩 또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예. 한 개 과제를 예. 소개하는 시간 예. 5분 정도라서 3분 이슈를 정도. 가지고 우리가 다루지만 또 오늘의 손자병법 네, 네. 한 번씩 딱딱 해주시면 네. 우리가 많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손자병법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형경 배우가 네. 저 상사로 나왔던가? 뭐 네. 그런 네. 소설 손자병법인가 또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불리의 손자병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한 주불리의 손자병법이었습니다.